반갑습니다. 큰특국어 장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독서 시간이 되겠죠, 그죠? 독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주 모든 질문을 볼 수 없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회문화 요걸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과학기술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제통합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회문화 3지문 정도를 봤어요, 그죠? 사회문화 1번 지문에서 채권 이야기를 봤었는데 그 채권과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할 때의 채권은 다른 말이지만 관련은 있었죠, 그죠? 채권을 결국엔 산 사람은 뭐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요. 채권을 판 사람은 결국에는 그 채권의 액면가만큼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액면가가 1,100원, 1년 후에 1,100원으로 줄게 라고 쓰인 그 종이 쪼가리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산 사람은 또 다른 의미의 채권을 가지죠. 그죠? 그 종이 쪼가리 채권과 이거를 나중에 뭐 할 수 권리를 얘기하는 채권. 그죠? 그래서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 채권을 판 채무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도 기억이 나야 될 텐데 1,100원에 지금 액면가 1년 후에 1,100원으로 줄게 라고 있는 그 숫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냥 그 채권에 쓰인 숫자는 금액은 안 변하는데 그걸 지금 900원에 팔고 있대요. 자, 이것만 따져서는 이게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시중금리가 10%일 때는 이거는 확실히 싼 거거든요. 왜냐면 시중금리가 10%라면은 1년 후에 1,1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1,000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1,000원을 은행에 그냥 넣어 놓으면 1년 후에 10%의 이자를 받게 되면 1,100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900원만 지금 900원에 팔고 있다고 하고 1년 후에 1,100원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거는 되게 싼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뭐가 되고? 수요가 몰리고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요. 언제까지? 이 액면가에 있는 이 채권에 쓰인 액면가의 현재 가치까지 그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뭐다? 시중금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1,000원이 되겠죠, 그죠? 시중금리 적용하면 이제 1년에 1,100원이 되니까 현재는 그게 1,000원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수요가 증가하고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랑 만기랑 만기 수익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지금 당장에 자, 내가 여기다가 그냥 단순한 1년, 2년, 3년을 써놨었는데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어요. 그죠? 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채권이 있을 때 1년짜리는 뭐 요렇게 이자가 요렇대요. 만기 수익률이 이렇대. 그죠? 2년짜리는 만기 수익률이 이렇대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2년짜리가 일단 크긴 클 텐데 1년 후에 1년 수익률 1년 후에 1년짜리 수익률은 안다 모른다? 일단은 모르죠. 그죠? 근데 2년짜리 수익률이 그냥 5%라고 한번 해봅시다. 2년짜리 수익률이 5%고 1년짜리 수익률이 3%일 때 1년 후에 1년짜리 수익률은 아마도 이거보다 더 클 겁니다. 왜냐면 기억날란가? 2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은 1년짜리와 1년 후에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의 중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지금의 채권, 지금 당장의 2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은 A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A가 그냥 2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년짜리니까 A라는 수익률이 2번, 그냥 똑같은 수익률이 2번이고요.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은 B였는데 1년 후에 1년짜리 채권 수익률은 몰라요. B-가 됩니다. 근데 이 금액과 결국에 이 금액은 같게끔 그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얘기를 좀 하면 그렇죠. 요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1년짜리 수익률이 만약에 3%래요. 2년짜리 수익률이 몇 프로? 2년짜리 수익률이 만약에 한 되게 높다. 한 6%라고 합시다. 만약에 근데 다시 1년 후 1년짜리의 수익률이 한 4% 정도 될 것 같대요. 그럼 너희가 딱 봐도 뭐가 가장 이득인가? 뭐가 가장 이득이다? 이게 진짜 이득이잖아요. 왜? 지금 1년짜리 넣으면 3% 주고 1년 후에 1년짜리 넣으면 아마도 이건 추측이죠. 이건 아마도 4%짜리가 될 것 같대. 근데 지금 2년짜리 수익률 6%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6%씩 2번 받는 게 3%? 4% 받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된다? 몰릴 거라고요, 사람들이. 자, 그럼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면은, 그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면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액면가는 안 변해요. 근데 수익률이
6%래 계산해봤더니. 그러면 액면가는 안 변하고 수익률이 6%인데 계속 사람들이 몰려. 그럼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된다? 현재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자, 현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죠? 그 수익률은 뭐가 된다 했어? 수익률은 결국에는 줄어들 거라고요. 결국엔 줄어들 거라고. 언제까지 줄어들까? 그거 계산된다. 어떻게? 3%와 4%의 중간 지점까지 줄어들 거라고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알겠죠? 왜? 아, 지금 수요가 몰리니 현재 가격이 올라가거든. 마지막 2년, 그죠? 2년이겠죠, 이거는. 1년 후,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쫙 현재 가격이, 지금 현재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아,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 두 개의 중간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런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조금 했습니다. 1번.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그죠? 좀 기억이 나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연금을 했습니다. 좀, 첫 번째 복습을 좀 길게 했는데, 두 번째 연금 지문은 별거 없었어요. 그죠? 일단 몇 개로 나눴어요. 공적연금제도, 저기 밑에, 그죠? 사적연금제도, 이런 것도 다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주는 기초연금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연금제도는 또 다시 나눠가지고 사회수당형, 최저소득보장형, 최저보장연금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 뭐 포르쉐 타고 다니고, 뭐 빌딩 3개 있어. 그런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거? 만약 그 선택을 사회수당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잘 살고 있지만 진짜 뭔가 돈 가진 게 많지만 어떤 특정한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은 연금을 추가로 준다고요. 나라에서 막 건물 있고 막 포르쉐 있고 있는데 막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었다. 알겠죠? 근데 최저소득보장형과 최저보장연금형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재정 효율성과 뒤에 나오는 행정 효율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다른 거야. 재정 효율성과 행정 효율성은 다른 말입니다. 오히려 난 이 두 개는 조금 요렇게 서로 요렇게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재정 효율성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느냐,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주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안 줄 수 있느냐가 재정 효율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행정적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쟤는 뭐를 들고 있고 쟤는 얼마를 들고 있고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행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해했습니까? 내가 행정적인 어떤 비용은 많이 썼고 그리고 그 행정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재정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건 딱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갔다고요. 그죠? 그러면 재정 효율성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하지만 행정 효율성은 좀 낮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걸 알아보는데 돈을 썼거든. 그래서 그 뒤에 행정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걸 조사하면은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딴 것 말고 연금만 조사하자. 연금만 조사해서 기초연금을 주도록 하자라고 하면은 행정 효율성은 높아지죠. 그죠? 행정적인 작업은 뭔가를 덜 해도 돼. 막 뭐 건물 뭐 갖고 있고 돈 얼마 갖고 있고 모르겠고 연금을 지금 얼마 받고 있냐만 조사하니까 행정 효율성은 되게 높지. 하지만 뭐는 낮아진다? 그렇지. 재정 효율성은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왜? 연금만 조금 받지만 가진 건 많아. 근데 가진 건 많은지 적은지 모른다고. 그냥 연금을 조금 받으니까 또 기초연금을 준다고요. 그럼 재정 효율성은 좀 떨어지게 돼 있다. 오케이. 이런 얘기를 또 역시나 했었습니다. 이게 2번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했던 지문이 요 로렌츠 곡선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균등선 이런 게 있었는데 완전 균등선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거 만약에 100%겠지만, 그죠? 한 100명이 산다라고 쳤으면, 첫 번째 사람부터 100번째 사람까지 다 똑같이 돈을 벌어야 소득 누적 비율이 정확하게 이렇게 생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 균등선인데, 이걸 가지고 지니 계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름도 귀엽죠? 지니 계수. 이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을, 그죠? 아래의 면적 분해, 나옵니다, 여기. 자. 완전균등선 아래의 면적 분의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이렇게 분자로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막 많이 커. 많이 뚱뚱하면 많이 밑으로 이렇게 기울면 기울수록 불평등한 거였잖아요. 왜?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B곡선 가지고 한번 봅시다. 25, 여기까지 75. 자. 25% 그냥 명수로 할게요. 명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25명이 이 전체 소득 누적 비율의 몇 프로만 들고 있다? 25%까지의 사람이 내가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75%까지의 사람이 50%도 안 갖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그 위에 있는 25%의 사람이 50% 이상의 소득 누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얼마나 불평등한 거야. 그지? 이해했죠? 완전 균등성은 그냥 똑같다고요. 한 명이 전부 다. 그지? 하지만 이렇게 로렌츠 곡선 밑으로 기울어질수록 불평등한 거다. 그래서 내가 완전 말도 안 되지만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 0번부터 99번까지 한 푼도 못 버는 거야. 그리고 누구만? 100번째 사람이 그냥 다 버는 거예요. 얼마나 가장 불평등한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진위 계수가 몇이 된다? 1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진위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되게 평등한 거였어요. 0에 가깝다는 건 뭐야? 완전 균등선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등한 거지. 그지? 그거를 진위 계수 방식이었고요. 자, 그걸 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그 다음에 팔마가 얘기했던 팔마 비율의 값,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계산하는 공식을 여기다가 내가 써놨었죠. 그죠? 그래서 10분위는 상위 20분의 하위 40, 그 다음에 5분위는 하위 20분의 상위 20. 근데 이 두 개를 좀 팔마는 비판을 해요. 왜? 야, 무슨 기준으로 20, 40 이런 얘기를 해? 도대체 무슨 기준이야? 라고 하면서 팔마가 각 나라별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지, 자기는. 그죠? 조사를 해봤더니 가운데 50%의 인구는 그렇게 변화가 없더래. 팔마 말로는. 그죠? 그래가지고 하위 40% 분의 상위 10%. 야, 요렇게 해야 얼마나 불평등한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는 나름의 근거를 들고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요 값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위에 거부터 보면 상위 20분의 하위 40 가장 평등하다라고 하면 그대로 넣으면 되죠. 20분의 40만 넣어도 돼. 맞죠? 그럼 똑같이 번다는 거니까. 20분의 40. 그래서 결국 뭔 값? 2라는 값이 가장 큰 값이야? 가장 작은 값이다?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왜? 상위는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돈을 더 버는 거야. 근데 하위 40이 상위 20보다 2배 이상을 버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이해돼? 하위 40%인 인물이 상위 20%의 2배보다 많이 버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만 올라갈 수 있어. 그럼 뭐다? 최대값이 이고 이 숫자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내려갈수록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건 이제 반대야. 왜? 분자가 이제 상이거든요. 상위 20%거든. 그래서 역시나 이걸 그대로 하면 가장 균등한 숫자는 1이야. 맞죠? 20분의 20이니까 1이 가장 균등한 수치고요. 여기서 이제 점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1에서 1이 최소값이고 가장 낮은 값이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한 거다. 맞죠? 그 다음 팔마의 값은요. 하위 40분의 상위 10이라고 그대로 넣으라고요. 4분의 1이 가장 균등한 거야. 즉 0.25가 가장 균등한 거고요. 역시나 상위만 올라갈 수 있으니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높을수록 불평등한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3개의 질문을 짧게 좀 복습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채권 채무와 그 다음에 연금과 그 다음에 요 팔마의 값, 즉 진위 계수를 활용한 불평등 지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걸로 좀 복습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과학 기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처음 하는 지문이 가장 어렵거든요. 집중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번 그리고 5번 그리고 10번을 할 건데 페이지 177쪽입니다. 177쪽. 자, 페이지 177쪽 폈죠? 일단 여기서 뭔 이야기를 할 건지를 먼저 내가 좀 체크를 할게요. 알겠죠? 뭐냐면 오늘은 구름상자라는 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구름상자 안에 들어있는 과포화 공기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구름상자 안에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그죠? 효과를 요거를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요거는 요 전체, 요거를 내용을 좀 요 안에 뭐 이것저것들이 있거든요. 요 안에 전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구름 상자가 뭔지, 구름 상자 안에 과포화 공기를 만들어서 만들거든요. 안에서 과포화 공기가 뭔지, 그 다음에 응결핵 효과를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이 안에 사실 구름 상자 안에 구름 모양의 것들이 뭔가 여러 개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난 로마자를 이렇게 1, 2, 로마자 3, 그리고 여기 전체 로마자 4인데요. 선에 따른 구름 모양이라고 딱 쓰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선은 그 방사선, X선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다. 자, 1번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참고로 지금 이거는 뭐 글을 읽는 방법 이런 독서 내용이라기보다는 수능 특강
있는 내용 중에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 내용을 좀 숙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내용을 좀 숙지하고 수능을 봐야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일단 구름 상자가 뭐냐면 윌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윌슨이라는 인물이 브로켄 현상이라는 걸 봤는데 그것을 저기 있어요. 뭐 그림자주의 아름다운 무지가 나타난다라는 브로켄 현상인데 요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구름 상자야. 근데 그거를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이 뭐다? 브로켄 현상이야. 그거를 재현하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대요. 그 더 흥미로운 현상이 여기 밑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주면 됩니다. 구름 상자 뭐 때문에 만들었다? 자기는 브로켄 현상을 보고 싶어가지고 재현하려고 만들었지만 그거는 재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재밌는 걸 발견을 했대요. 자, 그걸 뭐다?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안에 과포화 공기를 일단 만들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과포화 공기인데 계속 여기 나와요.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 팽창비,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면 그저 어떻게 한다? 물방울을 계속 제거한대요. 자, 공기 중에서 은결액을 먹은 물방울을 계속 제거한대. 어떤 특정한 팽창비가 돼. 예를 들면 팽창시키는 거야, 공기. 팽창시켜, 물방울 생겼네, 싹 제거해. 근데 그게 물방울만 제거하는 거겠어? 은결액을 먹으면 물방울이잖아. 그거를 제거한대. 결국 뭐 은결핵도 제거하는 거지. 자, 물방울 제거, 또 팽창, 물방울 제거, 팽창, 물방울 제거합니다. 그죠? 근데 더 이상 수증기가 있어도 은결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한대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걸 뭐라 한다? 과포화 공기라고 한다. 자, 여기 있는 여기 한 3줄 정도가 과포화 공기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결국 이게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 은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가 과포화 공기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과포화 공기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그게 뭔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윌슨은 구름이 생긴 데 비친 은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고 은결액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했대요. 일단 은결액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은결액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했대. 어디에다가?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다가 이렇게 쫙 쏴줘가지고 일단 지금은 뭐다?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은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거든요. 그런데 선을 쫙 쪼였어. 그런데 은결이 일어나면 뭐다? 은결액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추가로, 그지? 자, 그래서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에 따라 물방울을 통해 선들이 은결액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잠시만요. 별표를 딱 치고 구조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구조를 너희가 나중에 꼭 한번 직접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냐면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가 4번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냐면 자, 요거 물방울을 통해 은결액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번입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이 실험에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에 따라 생기는 물방울을 통해 선들이 은결액을 만들어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대요. 그죠? 그 다음 2번째 생성된 은결액이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2번째야.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그 다음 무엇인가를 통해 공기분자, 전자가 공기분자 충돌에 생성된 음이온이 은결액임을 알 수 있었다. 3번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1호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문방울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4번입니다. 자, 이 구조를 내가 왜 별표를 했냐면 내가 오히려 읽어주면 약간 헷갈릴 텐데 이거를 통해 선들이 은결액을 만들어내네. 첫 번째. 그 생성된 은결액이 이온이네. 2번째. 전자가 공기분자 충돌에 생성된 음이온이 은결액이네. 그 다음 4번째.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내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대요. 뭐가? 윌슨이. 그죠? 윌슨이. 요런 얘기를 했는데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좀 쓰고 싶었던 게 같은 지문을 좀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스스로. 알겠죠? 여러 번 읽다 보면 구조가 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내용 파악한 이후에 요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조구나 라는 게 좀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구조가 보이네 라는 걸 좀 스스로 좀 깨달으면, 그죠? 처음 보는 글에서도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글을 읽기가 조금 쉬워지는 거지. 그죠? 그런 구조가 보이면 이걸 통해 이걸 확인했고, 이걸 통해 이걸 확인했고, 이걸 통해 이걸 확인했네? 뭐 이런 식이 반복되네? 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글이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이라거나. 그지? 근데 처음 보는 글에 충분히 좀 체득하면은 처음 보는 글에도 활용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알겠죠? 일단 여기는 음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911년에 개선된 구름 상자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 자, 이게 다시 1번입니다. X선을 쬐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넣은 게 있고요. 이게 2번. 그리고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까이 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름 모양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X선이 제일 복잡할 수 있어. 알겠죠? X선이 제일 복잡한데 좀 볼게요. 자,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는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우에 나타난 것을 발견. 이건 그냥 결과야. 알겠죠? 이건 결과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좀 어렵거든요. 자,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주자 또 실 모양의 그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양극으로 이동을 하네. 그러니까 구름을 구성한 물방울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대. 이게 전기를 쫙 걸어줄 때 양극으로 이동하더래. 그 실모의 선이.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음극을 갖고 있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한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 말이 또 어려워요. X선 vs 분자 충돌, 전자 산란. 그리고 그 전자가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어려운데, 자, 다시. X선 vs 분자, 공기로 구성한 분자 충돌, 그리고 전자가 산란, 그리고 그 전자가 수증기를 인력으로 끌어당겨 결국에는 음전하를 띤 물방울 형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돼? X선과 분자가 충돌하면서 전자가 푹 나왔어요. 그 전자가 뭐라고? 인력으로 수증기를, 그 주변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당겨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수증기를 당겨서 뭐다? 음전하를 띤 물방울이 했다고요.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가 X선을 쬐어줬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윌슨이 알파 입자의 발생을 구름 상자에 넣자라고 얘기했어. 자, 구름 상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구름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 X선을 쬐어줬을 때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그 구름 상자에 알파 입자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됐을지 한번 봅시다. 자,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상에 딱 넣었자,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게인들이 나타났대요. 방사형, 여기서는 핵심은 그냥 넣었더니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게인들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죠, 그죠? 뭐 음전하, 양극, 양전하 있는 그대로만 봅시다. 알겠죠? 어려울 수 있어요. 알파 입자는 주변 양전하로 대전, 이런 말도 어렵다고요. 이건 갑자기 전자가 산란 이런 얘기하고 양전하로 대전 이런 얘기하고 어렵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알파 입자는 주변 양전하로 대전,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과학적인 거는 그냥 그렇대. 주변 양전을 대전시키며 진행하다가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또 양전해놓고 또 양이온 나와요. 양이온 대전이 진행하다 멈춘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 물방울이 생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면 위에 X선을 쬐어줬을 때는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 음전하 띤 물방울이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뭐로 끌어당겨서? 정전기 인력으로. 근데 이번엔 뭐가 끌어당겨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물방울이 생성됐대요. 양이온이. 그지? 자, 윌슨의 구름상, 그리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알파 입자였고요. 그 다음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대요. 조사해보니 이 궤적이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네. 그리고 이것은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음전하를 띤 입자, 베타선은 음전하를 띤 전자다. 결국엔 같은 거야 라는 걸로 일치했다라고 본 거예요. 알겠죠? 베타선이 제일 쉽죠? 제일 위가 어려웠어, 어떻게 보면.
X선을 째어줬더니 이건 X선이 직접적이 아니라 X선을 째어줬더니 X선 분자 충돌 전자가 산란. 그 전자가 물방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알파 입자의 발생을 넣었더니 거기서 나오는 게 알파 입자의 경로에 쫙 직선 모양으로 연결된 구름 안에 나타났대. 알파 입자는 양전하를 배전시키면 진행하다 멈추고 그때 생성된 양이온이 물방울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쫙 하면서 이 양이온들이 만들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베타선의 발생원은 그죠? 여기서는 길쭉한 실모의 궤적이 나타났대. 근데 그게 모양도 모양인데 뭐가 중요했다? 궤적은 음전할 때 입자에 만들어진 걸 확인했는데 사실은 베타선이 또 실제 음전하를 띈 전자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아, 베타선 가지고 만들어진 건가? 이렇게 확인됐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요거 가지고 내가 사진 하나 들고 왔는데 짜잔! 혹시 보입니까? 이건 뭐다? 이게 어쩌면 X선을 째어줬을 때 이렇게 실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전기를 쫙 걸어주면 어디로? 양극, 이쪽 양극이라면 양극으로 쫙 이동했다는 거지. X선. 자, 그럼 요건 뭐다? 딱 방사형으로 직선, 알파. 그지? 요건 딱 뭐? 하나의 길쭉한 선 모양. 뭐다? 베타. 뭐 요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모양 이거는 방사형으로 직선 길쭉한 선 모양 이런 느낌인데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느낌인 것 같다. 알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요거를 4번을 먼저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건데 이것만 봐도 딱 뭔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서 촥촥촥촥촥 뻗어나가잖아. 마치 뭐다? 사실 이미 나와 있지만 이건 알파 입자거든요. 알파 입자를 구름상자 내부에 발생시킬 때의 모습이 돼. 그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알파 입자 한번 가보자.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흰 선들은 물방울이 응결하여 그렇지. 결국 이 구름 상자에서 이 구름 같은 거라고요. 그죠? 응결돼 가지고 나오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그림의 아래쪽 중앙의 밝은 점은 알파 입자의 발생원 맞죠? 발생원에서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알파 입자가 공기 중에서 서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이거는 본문에는 없었지만 그림을 한번 봐봐. 이거는 이까지. 그지? 이거는 이까지. 이건 짧게 길게 짧게 뭐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있다? 맞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두 개 중에 이제 틀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나면서 전자를 산란. 자, 전자를 산란 이런 말은 어디서 있었어? 맞아? 알파? 아니죠. 요건 뭐였다? X선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 기억납니까? 자, X선에서 뭔 얘기를 했어? X선은요. 공기를 구성한 분자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되고 그 전자가 인력으로 수증기를 땡겨서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전자 산란은 X선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정답이 이거는 전자 산란. 틀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은 뭐 공기 중에 직진한다는 걸 보여주죠. 쭉쭉쭉 직진하니까. 맞죠? 5번. 오케이. 4번 잠시 봤고요. 그 다음 계속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서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구름 상자는 오히려 뭐가 됐다?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로 활용됐대요. 너무 재밌죠? 구름 상자 원래 어떻게 만들었다? 브로켄 현상이라는 그저 무지개문이 나타난 현상을 목격하기 위해서 광학 현상을 재현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거는 못하고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구름 상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 어떤 거? X선. 그 다음 방사선 같은 애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걔네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걔네들이 이동하는 경로라거나 관련돼가지고 구름 입자 같은 것들이 물방울 같은 것들이 응결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결국은 뭐야? 물방울이지. 진짜로 X선을 보고 진짜로 뭐 알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걔네들의 이동 경로에 이런 것들이 쭉 생기니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걸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간접적이지. 그지? 최초의 장치였다. 입체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줄 획기적 장치였다. 이건 결국 뭐다? 의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입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나중에는 더 좋은 검출 장치들의 모태가 되었다 이러는데 자 문제로 가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데 혹시 잠시 시간 낸다면 1번, 2번, 3번, 5번까지 풀고 잠시 볼까요? 그죠? 한 10분 이내로 수리 근데 다 읽었으니까 10분 이내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풀고 한번 봅시다. 자, 다 풀었을까요? 일시정지 해놓고 풀었어야 돼.
그죠? 일시정지 안 했다면 다시 일시정지 해놓고 풀고 봅시다. 자, 1번부터 다시 풀었죠? 자, 1번부터 일치하는 것인데 수증기를 먹은 공기가 팽창하면 브로켄 현상. 공기 팽창하면 뭐다? 브로켄 현상이 아니라 이제 과포화 공기를 만들 때 얘기하고자 한 거지, 그지? 요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윌슨은 음극선이 구름 상태에서 그렇지, 선이 구름 상태에서 은결핵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했다. 답이 2번이 쉽게 좀 나오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선들이 지나가는 경로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게 한 거잖아, 그지? 자, 3번 다 틀린 거겠죠, 그죠? 구름 상자는 광학적 현상 재현하는 장치. 또 아니죠. 그 실패한 거지, 브로켄 현상은, 그지? 먼 장치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로 널리 활용한 거지. 이 브로켄 현상이랑 광학 현상은 재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서 3번도 제끼입니다. 자, 그 다음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 대전되지 않은 이라고 했는데 대전되지 않은 이라는 말은 난 못 갖고 대전되는 이야기는 봤거든요, 내가. 자, 어디 썼다? 여기. 자, 알파 입자 발생원 안에서 알파 입자는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하다 멈추고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물방울을 수증기 끌어당겨서 물방울 만들었대.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이런 말은 나왔지만 대전되지 않은 이런 말은 안 보인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도 과포화 공기의 팽창비를 높여서 팽창시키자 구름이 생성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팽창비, 여기도 나와요. 같은 특정 팽창비에서, 그죠? 여기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면 딱 그 팽창비까지 하는 거지 거기서 더 높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음극선은요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 그죠? 정답은 근데 아니죠, 그죠? 정답 2번이 맞습니다. 과포화 공기는 은결핵이 추가되면 물방울 생성해야지, 그지? 왜? 지금은 과포화 공기에는 은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그죠? 과포화 공기는 이미 여기 나와요. 더 이상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은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생기면, 은결핵이 더 생기면, 그죠? 물방울이 생성되겠죠. 그거 가지고 경로를 보게 된 거고, 정답 2번이 맞습니다. 또 이거 나왔네. 브로켄 실험에 저는 성공 안 했죠. 그죠? 그거 하려 했는데 실패했죠. 그죠? 넘어가서, 자, 요거는 애들이 어려워했는데,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주면, 요거는 사실 그 구름 상자 실험이랑은 다 해당됩니다. 구름 실험은 다 해당돼요. 지금 이 안에 보기 내용에서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닌 게. 자, 요걸 보면은, 이거 미유는 어떤 거래? 내가 구멍을 뚫어 놓고요. 빠르게 회전시키면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물체를 볼 수가 있겠지. 내가 막 빠르게 움직여, 손바닥이 막 빠르게 움직여. 근데 구멍을 통해서 이거를 본다고, 이것만 본다고, 구멍을 통해서, 그죠? 자, 이거 막 봐. 그럼 어떻게 보인대? 슬로우 모션처럼 보인대요, 그죠? 그렇다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구멍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진짜 그 물체가 맞아냐?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름 상자 실험은 맞아요. 구름 상자 실험. 왜? 구름 상자 실험에서는 진짜로 X선을 보는 게 아니잖아. 맞죠? 진짜로 알파 입자를 보는 게 아니거든.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로 그 효과가 물방울 만들어지는 거. 그걸로 과시할 실험한 거. 요거는 구름 상자는 맞아요. 그죠? 여기다 치시합시다. 구름 상자는 맞지만 뭐가 아니다. 이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주는 스트로보스코프는 아니다. 그걸 직접 보는 게 맞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단어 뜻은 당연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문맥상 A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건 2번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했고, 자, 넘어가서 자, 5번으로 갈 겁니다. 5번, 3번 제일 어려웠어요. 그죠?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좀 힘을 내서 5번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86쪽입니다. 자, 열팽창에 대한 이야기다. 열팽창. 나는 개인적으로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인 것 같기도 했는데, 뭐 때문이냐면 반비례 이런 게 없어요. 뭔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그게 나와요. 열팽창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먼저 일단 역시나 아까처럼 오늘 뭐 할지, 열팽창. 그럼 저기 있는 선형 열팽창 계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최적 열팽창 계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바라는 게 어떤 거고, 그게 어떻게 되어서 열팽창이 덜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인바는 합금의 이름인데 요거의 어떤 원리를
요거 자기 변형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로마자로 한번 체크할게요. 열팽창이 뭔지, 그리고 그 열팽창, 선형 열팽창 계수가 뭐고, 최적 열팽창 계수는 뭔지, 그리고 그걸 활용한 인바라는 합금이 뭐고, 인바라는 합금의 원리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어렵지 않다. 가보자 바로. 열팽창입니다. 열팽창은 좀 쉽게도 열을 가하면 팽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옆에 있는데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하는 현상 개념이 있죠. 그죠? 열팽창이랑 이런 거래.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에 플라스틱에 적당한 어떤 열을 가해줬을 때 이렇게 팽창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쇠도 그렇고, 그죠? 뭐 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그런 거다. 진짜 똥똥이들인데 자, 열팽창이 왜 중요하냐면 철도 레일 같은 거를 설치할 때 진짜로 일직선을 쭉 깔면은요 이게 막 열이 가해지다 보면 이게 늘어난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철로가 휘겠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걸 딱 계산해가지고 적당한 간격을 딱 두고 적당한 간격을 딱 두고 만든대요. 철로를 레일을 깔 때. 그래야 팽창에도 탁탁 이렇게 막 이렇게 안 꼬아지고, 그지? 그냥 팽창해도 살짝 팽창. 좀 떨어져도 살짝 떨어진 그 정도로 만들어 둔대요. 그죠? 참 똑똑이들이야, 그지? 그런 걸 또 예를 들어놨습니다. 열팽창 중요한 거. 그리고 이거의 개념을 여기 딱 있어요. 열팽창 계수를 일단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열팽창 계수가 높으면, 알겠죠? 열팽창 계수가 높으면 온도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거야. 열팽창 계수가 낮으면 온도에 따라서 덜 변하는 거야. 알겠지? 자, 가보자. 자, 물체 좀 산수야, 산수. 물체의 길이 변화의 값을 처음 길이로 나눈 길이 변화율의 값은, 그죠? 나눈 길이 변화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길이 변화율의 값입니다. 길이 변화의 값을 처음 길이로 나눈 값이 길이 변화율 값인데 이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대. 얼마나 쉬워. 그죠? 그래서 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와 개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길이 변화율 이꼴 온도 변화 곱하기 개수래요. 이때의 개수가 선형 열팽창 개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즉, 이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 변화율도 당연히 뭐 하겠다? 높겠다. 얼마나 쉬워. 아하, 개수가 높으면 길이가, 온도가 1도 변했을 때, 그죠? 10도 변했을 때, 그죠? 똑같은 1도가 변해도 개수가 높으면 이건 많이 변할 거 아니야.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뭐 도시 분의 도시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를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계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이라면 최적 열팽창 계수는 선형 열팽창 계수 3배 정도 값이다. 이건 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적 열팽창 계수는 뭐다? 선형의 3배다. 알겠지? 단 조건은 모든 방향 같은 팽창이 일어난다고 칠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냥 랩시절이지만 이게 이제 부피다 보니까, 그지? 밑면 가로 세로 높이 때문에 이렇게 3배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죠? 그런 생각. 자, 그러면서 대부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봐봐.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개수가 높으면 많이 변하고 개수가 작으면 조금 변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뭐라, 일단 잠시 체크하지 마세요.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가 있어요. 여기 플라스틱, 금속 재료, 플라스틱, 금속 재료. 근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제곱 플라스틱이야. 10의 마이너스 3제곱과 마이너스 2제곱이 있대요. 자, 이거 하나만 앞에 것만 떼서 볼게요. 이건 뭐야? 20, 100, 1000만, 10만 분의 1이에요. 10만 분의 1이고 요건 뭐다? 1000분의 1이야. 뭐 숫자 뭐가 더 작아? 10만 분의 1이 작은 거야? 1000분의 1이 작은 거야? 10만 분의 1이 작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뭐였다?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별팽창 계수가 이거고 플라스틱 이거고요. 금속이 이거래. 자, 플라스틱이 이거, 금속이 이거. 이게 더 작은 숫자인데 플라스틱이 이거야. 그럼 열을 가해주면 뭐가 더 많이 변한다는 거야 지금? 뭐가 더 조금 변한다? 똑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플라스틱이 조금 변하고 금속이 많이 변한대. 맞아? 이상하죠? 그죠? 그니까 나도 이게 읽다가 한 번 읽었을 때 막 바로 막 몰랐어. 역시 여러 번 읽었죠. 수업을 하려고 당연히. 여러 번 막 읽다 보면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에? 이게 뭐 좀 뭐지? 이게 뭐 노가 없어져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나? 뭐 이상한 생각을 다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잘못됐더라. 이거는 내 뇌피셜 이런 게 아니라 EBS에서 요거 오류가 났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 금속의 개수고요. 이게 플라스틱의 개수. 그게 맞지. 열을 가해줬을 때 너희가 생각해 뭐가 덜 변하겠어? 금속이 덜 변하겠어. 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플라스틱이 덜 변하겠어. 근데 금속이 덜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가 더 작은 수였어야지. 그죠? 이게 금속이고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플라스틱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거 한번 들고 올게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지금 만약에 10cm짜리 10cm 한 2cm라고 합시다. 2cm짜리 플라스틱 끈이 있어. 2cm짜리. 근데 이거에다가 지금 만약에 100도씨를 올렸어요. 100도씨의 온도를 올렸어. 그러면은 이 2cm는요 얼마나 팽창을 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개수가 몇이었다? 10의 그죠? 마이너스 세제곱이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까지였습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범위라고 만약에 친다라면은 지금 2cm예요. 100도씨를 올렸어요. 얼만큼 변합니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요걸 한번 보자. 이건 뭐다? 1000분의 1이잖아요. 1000분의 1이고 이건 뭐다? 100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100도를 올렸어요. 100도. 그지? 이게 1도에 이만큼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00을 곱해 그냥 100을 곱해요. 역시나 100을 곱해. 그지? 그럼 몇이 돼? 10분의 1. 그 다음 뭐다? 1. 이 2cm라는 길이가 10분의 1이 늘어난대. 그럼 몇이 되는 거야? 2.2. 1만큼 늘어난대. 몇? 4. 이해했어? 플라스틱을 특정 어떤 플라스틱을 100도씨를 높였을 때 2.2에서 4도, 4cm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좀 변형하는 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산수 계산 못해도 돼 일단. 너무 어렵다 싶으면 온도를 높이면 기가 열 팽창해서 늘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개수가 있는데 당연히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온도를 높여도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 아까 내가 말했죠. 이 지문이 좀 쉬운 이유는 크면 크고 낮으면 낮은 거야. 알겠죠? 개수가 크면 많이 변한다. 개수가 작으면 조금 변한다. 그래서 금속과 플라스틱이 있었지만 뭐가 더 개수가 작다? 금속이 개수가 훨씬 작다. 알겠죠?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몇이다? 이건 1000분의 1이고 이건 10만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분의 1배가 더 적지. 맞죠? 이해했지?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수치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열팽창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여기 딱 나와요.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면 이거는 그냥 단위였죠. 그죠? 도시의 역수. 자, 이 물질의 온도가 100도를 올렸을 때 길이 변화를 0.1이므로 결국 뭐 10%.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어디 있어? 몇 센치였어? 10%만큼 일어난다까지만 얘기했네요. 내가 센티미터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 뭐 그런 이야기야. 알겠지? 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열팽창 계수가 낮은 게 안정적이야, 높은 게 안정적이야? 자, 계속 얘기하지만 낮으면 덜 변해, 높으면 많이 변해. 근데 안정적이다라는 건 당연히 열팽창 계수가 작아야겠지. 이해했지? 자, 그럼 열팽창 계수가 작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을 개발에 대해 관심이 많았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뭔가 만약에 진짜 열팽창 계수가 0인 물질, 모든 온도에서 열팽창 계수가 0인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철도 그거 막 간격 같은 거 조절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왜? 안 변하니까. 그냥 쭉 깔면 되는 거지. 맞죠? 물론 이제 뭐 재료값 아끼겠다고 둥둥둥 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귀찮다 그냥 쭉 깔아도 막 레일이 막 비틀어지고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지. 왜? 안정적이거든. 열팽창 계수가 빵이니까. 열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 알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의 개발에 관심이 많았대. 그거를 이제 샤를 에드와르 기욤, 이름도 되게 귀엽죠? 네, 이 아저씨가 미안해요. 이 아저씨가 뭐를 만든다? 인바라는 걸 만든대. 철 64%와 36%의 니켈을
합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뭐래? 상온에서 230도까지 진짜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가진 합금을 만들었대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상온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래요. 아까만 해도 근데 봐봐. 일단 일반적인 금속이 10의 마이너스 5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었어. 근데 이거보다 10분의 1이 더 작은 거잖아. 그죠? 10분의 1배를 또 해야 되잖아. 이해돼? 더 안 변한다고, 더. 그지? 자,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다가 1.6 곱한 그 값인데 일반적인 물질에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강자 성체 성질 때문에 자, 인바는요. 당연히 열팽창을 해야 돼. 그런데 얘는 강자 성체의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왜요? 얘기합니다. 자, 자기 변형이란 수축 현상일 때 이제 또 나왔다. 수축 현상이래. 수축 현상. 지금 계속 뭐 얘기하는 거야? 열팽창, 열을 가해줘. 막 팽창하는 거잖아. 근데 강자 성체는 뭐를 갖고 있대? 수축 현상을 갖고 있대, 특성으로. 그래서 그럼 봐봐. 열팽창에서 팽창하는 거. 근데 얘는 강자 성체의 특성이 수축이 있어. 그럼 팽창과 수축이 함께 만나면 결국 뭐가 돼? 팽창수. 뭐다? 안 변한다 이거야. 그죠? 상쇄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결국엔 팽창과 수축 형상. 이거는 이거 두 개에 의해 상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 변형이 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 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이때 강자 성체 물질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에 영향을 받아 수축돼. 자, 난 이걸 뭐라 했냐면 그냥 자기적 성질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자, 강자 성체가 갖고 있는 자기적 성질을 제물로 바치고 부피 변화를 없애버리는 거지. 이해돼? 내가 이것도 쉬운 거야. 없애면 없어지는 거야. 자기적 성질을 줄여 부피도 줄어들어. 이해돼? 근데 열을 가해주니까 열을 가해주면 일단 열팽창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열을 가해주니 팽창을 해야 되는데 또 열을 가해주니 자기적 성질을 빼먹으면서 수축하는 성질도 있대요. 그러니까 팽창할 틈이 없는 거지. 팽창하려고 하는데 자기적 성질을 내놓고 수축하고 팽창하려고 하는데 자기적 성질을 내놓고 또 수축하고. 그지? 그래서 변화가 230에서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가졌대요. 자, 그래가지고 부피 또한 영향을 받아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뭐 반자성체 있는데 반자성체는 됐고요. 자, 광자성의 퀴리 온도는 이게 이제 한기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도까지? 아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이제 아예 자성을 잃어버린대요. 자, 지금까지는 자성을 내놓으면서 부피를 이렇게 수축시켰단 말이야. 자성 주고 부피 주고 자성 주고 부피. 그치? 자성과 부피가 같이 나가는 거야. 자성 나가 부피 나가. 자성 나가 부피 나가. 근데 퀴리 온도를 넘어서면 자성을 다 잃어버린대. 내려놓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뭐다? 제물로 바칠 자성이 없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수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자, 뭔가 점점 과학 수업 같지만 네, 과학 수업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과학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해. 알겠지? 어쩔 수 없어요. 수능특강 독서 너희들의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퀴리 온도 옆에 있어요. 자성체들의 자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온도인데 저 인바라는 금속의 인바라는 합금의 퀴리 온도가 230도라고. 230도까지는 열팽창하면서 수축, 열팽창하면서 수축, 뭐 자성을 내놓으면서 수축 하니까 안 변해. 근데 230도 되면 뭐라고? 퀴리 온도를 넘어서면 내려놓는다고. 자성을 다 잃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다? 수축할 수 있는 재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다? 일반적으로 열팽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옵니다. 자,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결국엔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고제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제 공정변수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인바도 얘는 아니다. 인바도 뭐 열 처리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뭐를 만들었다? 열팽창, 선형 열팽창 계수가 0에 가까운 다른 것들 만든 그게 슈퍼 인바래요. 난 되게 이거 보면서 이름 참 대충 만들었다라는 생각했어. 인바 230도까지 잘 견뎌요. 그런 게 인바가 있었는데 이제 슈퍼 인바라고 해서 또 더 잘 견디는 걸 만들었대. 근데 그게 230도까지 잘 견딘다 그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더 못 견딘대. 자,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니켈의 일부를 원래는 니켈 몇 프로 넣었어? 아까 전에 64% 철, 36% 니켈이었는데 니켈 일부를
코발트로 대체하여 5%의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 조성이에요. 아, 그럼 뭐다? 아마도 뭐 그 말 그대로라면은 64% 철, 31% 니켈, 5% 코발트 뭐 요거겠죠, 그죠? 뭐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슈퍼 인바의 선형 열팽장기 더 작네. 아까 몇이었다? 1.6에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었거든요. 더 작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변하는 정도도 일단 작아. 그런데 다 좋진 않겠지. 봐. 그러나 슈퍼 인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좀 좁대. 자, 아까 전에 퀴리 온도가 그냥 인바에서는 230도였어. 그러니까 230도까지 최대한 견딜 수 있어요. 몇으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견뎌. 알겠죠? 그런데 슈퍼 인바는 더 낮아 일단. 자, 계속 얘기하는 개수가 낮으면 더 변하는 것도 낮다. 한 절반 정도 되네요. 그죠? 더 낮은데 그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대. 그 말은 퀴리 온도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퀴리 온도가 인바보다 어떠하다 더 낮다라는 거겠지. 알겠죠? 인바는 230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견딘다고. 230까지 어떻게든 견뎌. 그죠? 근데 230 넘어가면 자성을 다 잃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얘는 230보다 언제까지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230이 되기 전 그거보다 낮은 온도겠죠. 그 낮은 온도까지는 0.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일단 또 역시 잘 견뎌. 그지? 뭐 하면서? 자기 변형이었죠. 자기 변형을 하면서 열팽창 하려는데 수축, 열팽창 하려는데 자성 내놓고 수축, 열팽창 수축 이렇게 하는데 결국 230보다 아마 낮은 온도에서 퀴리 온도가 딱 도달하고 거기가 되면 역시 얘도 자성을 다 내놓고 하고 내려놓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 지문도 역시나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5번 지문 알겠습니까? 요 지문도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요 지문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거, 그지? 그건 괜찮잖아. 그리고 지문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 내내 비셜이 아니라 EBS 비셜로, 그지?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 이거 순서 바뀌었다고요. 작은 숫자가 당연히 금속이어야 됐었다고요, 그죠? 그래야 더 금속이 덜 변하지. 플라스틱은 뭐 약간 불만이 싹 있어도 이거 딱 느낌 오잖아요, 그죠? 녹아서 그러는 거. 자, 넘어가서 문제를 빠르게 한번 볼 건데 역시나 한 10분 정도 줄 테니 1, 2, 3, 4번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주세요. 자기가 고민해보고 풀어봐야 돼. 그래야 늘어요. 알겠죠? 자, 풀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서 풀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다 풀었습니까? 자, 1번부터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는 거. 자, 여기서 근데 이 말 해주고 싶었던 게 통시적이란 말은 좀 압니까? 자, 시를 통하는 건데 시간을 통과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시간을 간통하는, 즉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보여준다. 있었지. 어떤 거? 뭐 인바 얘기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뭐 슈퍼 인바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통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쭉 읽어가면 다 맞는 말이 너무 아닌 게 하나 있었죠. 5번 뭐 대립하는 두 이론은 아니었잖아요. 맞죠? 이 대립한 두 이론이 어디 있나? 인바, 슈퍼 인바 뭐 이런 게 대립한 두 이론이야? 뭐 이론도 아니지만, 그지? 자, 넘어가서 2번 윗글에서 적절한 것을 묻습니다. 일단 1번부터 온도 아니죠? 온도의 역수였습니다. 그 다음 기홈은 슈퍼 인바. 기홈 노벨상 맞아. 근데 슈퍼 인바가 아니죠. 인바였습니다. 슈퍼 인바는 딴 사람이겠지. 자, 인바와 달리 슈퍼. 자, 인바와 달리 이런 건 나중에 보는 거야. 슈퍼 인바에는 니켈이 들어가 있지 않다. 뭔 소리야 이게? 아니죠. 니켈 일부를 코발트로 대체했다 했지. 니켈 다 뺐다 했어? 아니야. 니켈도 한 31% 들어있을 거야. 맞죠? 넘어가서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 자, 이것도 나중에 보자.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 이상이 돼야 내가 뭐라 했어? 퀴리 온도 넘어가면 뭐라 했어? 퀴리 온도 탁 되면 내려놓는다고. 자성 다 잃어요. 근데 퀴리 온도 이상 자성을 띄게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답은 5번밖에 안 남았죠. 인바는 슈퍼 인바에 비해 요건 내가 좀 해봅시다. 열팽창 개수는 크지만 이거 봐야 되네. 슈퍼 인바에 비해서 열팽창 개수는 커요. 하지만 낮은 열팽창이 일어난 온도 구간은 넓어요. 맞습니다. 맞죠? 열팽창 개수는 슈퍼 인바는 0.7 몇이었습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인바는 1.6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다. 인바가 슈퍼 인바보다 한 2배 정도 좀 높아요. 열팽창 개수가 조금 높다라는 건 변화하는 정도도 높다. 그지? 그런데 견디는 힘은 퀴리 온도는 230도까지 인바가 있었고요. 슈퍼 인바는 좀 더 낮은 좁은 구간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온도 구간이 인바가 더 넓은 게 맞지. 알겠죠? 인바는 온도 구간이 230까지였고요. 열팽창 개수 1.7 정확하게 뭐 몇이었죠? 여기 1.6, 1.6, 1.6, 0.72, 그지? 1.6이고 0.7이고, 그지?
230이고 230보다 좁다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넘어가서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자, 역시나 실험 1 가보자. 자, 합금 A 어디 있노? 아, A는 10에서 11로, B는 20에서 21로. 오, 똑같이 1cm씩 변했네? 변한 건 똑같지. 근데 비율이 같습니까? 10에서 11이 된 것과 20에서 21이 된 건 다르지. 이건 몇 프로? 이건 10% 바뀌었잖아요. 이건 몇 프로? 5% 바뀌었잖아. 자, 그러면 똑같은 온도를 가해줬을 때 이건 10% 변했고 5% 변했어. 뭐가 더 개수가 높은 거야? 이게 더 높은 거, 이 정확하게 2배 높은 거라고요, 개수가. 쌤 똑같이 1cm씩 변했는데요? 아니지. 1cm씩 변했지만 이건 20에서 21이 된 거고 이건 10에서 11이 된 거니까 10%가 더해진 거고 5%가 더해진 거지. 개수가 위에 게 높다. 위에 게 더 많이 변하는 놈이다. 자, 그걸 알면 사실 또 풀 수 있어요. 자, 실험 1에서 합금 A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합금 B의 선형 크다까지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2배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오케이. 선형 합금 A의 개수가 더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 1에서 합금 B의 온도를 100도씨까지 올려. 자, 잘 보세요. 참고로 이거 25에서 125까지 올렸어. 지금 뭐다? 100도씨를 올렸어요. 근데 100도씨까지 올린다면 지금 뭐 75도씨를 올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21cm보다 작은 거, 자, 100도씨를 올려야 1cm가 커졌어요. 100도씨를 올려야. 근데 75도씨를 올리면 1cm까지 큰다, 안 큰다? 안 큰다.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안 큰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실험 1에서 합금 B의 최적 열팽창 개수는 A의 최적 열팽창 개수보다 작을 것이다. 자, 최적 열팽창 개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여기 넣어놓거든. 방향에 상관없이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 열팽창이. 그치? 그러면은 최적 열팽창 개수 얘기할 수 있고, 최적 열팽창 개수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3배에 해당한다. 즉, 이것도 뭐 반비례 이런 것도 아니야. 선형이 크면 최적도 커요. A의 최적이 A의 선형이 컸잖아요. 2배 컸지. 그러면 최적도 크겠지. A가 크겠지, A가. 그지? B의 최적 열팽창 개수는 A보다 작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해했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실험 1과 2에서 A의 키리 온도는 B의 키리 온도보다 높다면, 이까지 틀린 말이 없어. 얘가 그냥 선지에서 가정해 준 거지. A의 키리 온도가 B보다 높다라는 말은 키리 온도 뭐였어? 견딜 수 있는 온도야. 그게 높다라는 건 더 많이 견딘다는 거죠. 그죠?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A가 높다라는 말이다. 아, 이것도 맞는 말이네. 맞죠?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높다?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온도가 높다? 맞는 말. 그럼 답은 5번. 자, 실험 2에 합금 A와 달리 B는 실험 2에서 B는요, 실험 2가 뭐였는데, 아, 열 처리를 했대요. 열 처리를 했대. 그럼 1의 결과 B는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되는데, 뭐와 달리? A와 달리. 아니지. A도 달라져야지. A도 달라져야지. 왜 A는 그대로고 B만 열 처리, 열 처리했다고 B만 바뀝니까? A와 B를 열 처리했다며. 그럼 B, A 둘 다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될 겁니다. 왜? 그것도 본문에 있었잖아요. 제조 후의 열 처리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뜻 A의 사전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데, 이건 뭐 너희가 풀었겠지만 1번이 됩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가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10번 206쪽으로 갑시다. 지치죠? 네, 좀 힘들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과학기술. 뭔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역시나 난 형광펜으로 뭔 이야기 할 건지 먼저 쓸게요. 임계점이 뭔지, 그리고 그 임계점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그게 초임계 유체 상태고요. 자, 그걸 가지고 용해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용해도에 따른, 여기서 요 밑에 내용, 요거를 볼 거예요. 용해도에 따라서 뭘 가지고, 왜 용해도 차이가 좀 뭘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역시 로마자로 한번 쓸게요. 아, 임계점이 뭐야? 잠시, 어이구. 임계점이 뭐고, 초임계 유체가 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용해도 얘기는 왜 꺼냈는지, 그리고 용해도를 가지고, 이게 사실 중요해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 분리를 할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다. 알겠죠? 자, 위에다가 역시나 내용 정리 한번 차라리 해줄게요. 초임계 유체를 내가 만들 거야. 초임계 유체를 만들 건데, 왜 만드냐면, 초임계 유체는 밀도 변화량이 되게 크대요. 그게 또 뭐가 중요하다? 밀도 변화량이 큼. 그럼 그걸 가지고 밀도 변화량이 크다라는 건 용해도 조절력이 크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그럼 용해도 조절력이 크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이게 혼합물이야. 자, 잘 생각해봐. 예를 들면 이게 설탕이랑 뭐 설탕 소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설탕 소금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설탕 소금을 넣은 설탕 소금물이야. 근데 거기서 설탕의 용해도와 그다음 소금의 용해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죠? 그러면은 뭐다? 아, 내가 이거를 덜 녹이고 더 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만 추출할 수가 있고 설탕만 조금씩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혼합물 분리에 활용을 해요. 용해도의 조절력을 가지고. 알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거를 위해서 뭐를 만든 거다? 초인계 유체라는 걸 만든 거다. 그럼 초인계 유체가 뭔데? 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업할 때 이게 애들이 제일 쉬웠대요. 그러니까 조금 기운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임계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산화탄소 여기 나와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액체가 딱 되는 그 지점이야. 온도와 압력 지점. 알겠죠? 그래서 그게 뭐다? 31도씨여야 하고요. 73.8라는 온도와 압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아무리 압력으로 기체를 꽉 눌러도 액체가 안 된대요. 기체를 꽉 누르면 액체가 돼야 되는데 31도를 1도만 넘겨도 31 조금만 넘어도 안 된대. 그래서 이 31도가 기체를 이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온도겠지. 최고의 온도. 이거 올라가면 더 이상 액체 못 시키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요 지문 앞에 지문은 그냥 아까 전에 뭐 했었어? 열팽창 계수 높으면 많이 변해. 열팽창 계수 작으면 조금 변해였는데 요거는 약간 크로스야. 알겠죠? 이거는 최고 온도예요. 알겠죠? 요거보다 높아지면 액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압력, 최저압력이야. 이거보다 낮으면 액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최고 온도. 이거는 최저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를 그래서 임계온도, 임계압력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31.06도 되게 그거죠. 정밀하죠. 그죠? 31.06도로 평균되었다는데 편의를 위해서 31, 73.8로 합시다. 그래서 요거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32도에서는 73.8바 뭐 한 100바 줬다 하자. 100바라는 압력을 가해도 액체가 안 된대,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이 두 개, 이 임계점이라는 값은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이래요. 정해져 있대. 신기하죠? 그래서 밑에 있어. 산소. 예를 들어 산소의 임계점은 마이너스 영하 118.6도에다가 50.5바라는 압력을 가해야 온도는 진짜 이거보다 훨씬, 와, 이거 진짜 액화산소 이런 거 만들면 어마어마하겠다. 그죠? 온도부터 일단 이만큼 낮춰야 돼. 이거보다 117도, 영하 117도만 돼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액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더 낮은 온도잖아. 그래서 최소 이 온도 이하는 되어야 액체를 만들 수 있고요. 최소 맞아. 최고가 이 온도야. 최고가. 그지? 최고 이 온도까지밖에 안 돼. 이해했지? 이거보다 작은 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 온도라고. 그럼 이건 최저 압력이라고. 최소한 이 온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51, 52 돼. 49만 안 돼. 알겠죠? 그런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이 유체 성질 중 이제 이걸 하면, 자, 여기서 근데 임계점인데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이래.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 압력은 73.8바 이상을 줘. 압력은 돼. 좋아. 근데 온도를 지금 31도 넘어서면 뭐라 했어? 액체 안 된다 했잖아. 온도가 조건에 안 맞다고 지금. 온도는 조건에 안 맞고 압력은 조건에 맞는 되게 이상한, 되게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 이게 왜 중간 상태다? 지금 온도만 낮춰버리면 액체 된다고. 압력은 꽉 해놓고 온도만 지금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를 초임계 유체라고 한대요.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초임계 유체 상태에서는 밀도가 되게 잘 변한대. 근데 그 밀도를 왜 건드리고 싶냐면 용해도, 녹는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밀도래. 근데 자, 이 유체 상태는 밀도가 잘 변하고 그 밀도가 용해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해돼?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오락가락이 잘 되고, 그게 잘 되면 용해도도 오락가락이 잘 된대. 그럼 용해도가 오락가락 잘 되는 걸 통해서 물질을 추출해낼 수가 있대요. 그게 뭔데? 자, 요걸 가봅시다. 자,
이 그래프 가지고 이해를 다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전점 있죠? 쭉 끄. 이 역전점 있지? 쭉 끄세요. 자, 이 역전점과 이 역전점에 해당하는 압력이 중요해요. 이 구간을 기역 구간, 이 구간을 니은 구간, 이 이후 구간을 디귿 구간이라고 했을 때, 자, 참고로 온도는 T1이 T2보다 작아. 그러니까 T가 더 큰 온도야. T가 더 큰 온도. T가 더 큰 온도야. T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디귿 구간에서는 B 물질도 그렇고 A 물질도 그렇고 디귿 구간 온도를 올려줬더니 용해도가 올라가요. 용해도가 올라가. 자, 둘 다 A도 B도 올라가. 용해도가 녹는 정도가 올라간다고. 그럼 뭐야? 뭐 튀어나오는 게 있다 없다? 더 녹잖아. 더. 둘 다 더 녹아. 그럼 튀어나오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맞죠? 그냥 더 녹겠지 물질이. 그지? A도 더 녹아, B도 더 녹아. 자, 근데 기역 구간 봅시다. 기역 구간. 자, 온도 올려. T1에서 T2가 되는 거야. 점선에서 실선. 자, 점선에서 실선. 이거 용해도가 내려가네. 자, 근데 A도 뭐다? 용해도가 내려가네. 역시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둘 다 용해도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녹아있던 게 둘 다 하고 삐질삐질 나오겠지. 자, 디귿 구간의 압력에서는요. 디귿 구간 압력에서는 온도를 높여버리면 더 녹는다고. 둘 다 A도 더 녹고 B도 더 녹아. 기역 구간에서 온도를 높이면은요 A도 덜 녹고 B도 덜 녹아. 그럼 뭐야? 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역전점이라는 이 점 두 점 사이 공간인 니은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압력을 니은 구간 어딘가로 맞춰. 그리고 온도를 올려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 점선에서 실선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점선에서 실선. 이제 이게 크로스가 되죠. 자, B는요. 점선에서 실선으로 갔더니 용해도가 올라가요. 그럼 얘는 꾸질꾸질 얘는 더 녹아. 그런데 얘가 문제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이제 딱 보다 얘는 온도를 똑같이 압력 이 구간 압력에서 온도를 올렸더니 온도를 T1에서 T2로 올렸더니 이거 온도 올린 거야. 용해도가 어떻게 됐어? 용해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다? 스물스물 삐져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얘는 더 녹아. 여기서 온도를 올리면 점선에서 실선 녹는 정도가 올라갔잖아. 그럼 더 녹겠지. 얘는 근데 녹는 정도가 떨어졌잖아. 그럼 녹여놨던 내가 막 품고 있던 예를 들면 이게 설탕이라고 치자고. 이게 설탕이고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이게 소금이라고 쳤을 때 설탕 소금물이야. 여기서는 둘 다 더 녹아요. 더 짜고 더 달달해지게. 더 녹아, 둘 다. 근데 여기서 뭐다? 둘 다 덜 녹아. 둘 다 안 녹아, 둘 다. 근데 여기서는 뭐다? 소금은 더 녹는데 설탕만 그냥 스물스물 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했어? 요게 초임계 유체를 만들어낸 이유다. 밀도를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겠죠. 그죠? 이런 역전점이 크로스되는 지점. 그지? 어떤 건 더 녹고 어떤 건 덜 녹는 지점이 만들어지는 걸 텐데 그런 걸 위해서 초임계 유체를 만들었고 초임계 유체를 가지고 용해도의 차이를 통해서 혼합물을 추출해낼 수가 있었다. 오케이? 물론 어디에서? 기역과 디귿이 아닌 이 니은 구간에서 역전점과 역전점이 크로스라는 그 압력 구간에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 알죠? 내가 말로만 설명을 했지만 너희가 이해를 했기를 바라면서 그죠? 요걸 이해했으면 사실 몇 번을 풀 수가 있냐면 자 페이지 뒤에 4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역시나 크로스 해봐. 자, 여기 있는 용해도 요 역전점 크로스 그지? 역전점 크로스에서 또 가잖아. 기역 구간, 니은 구간, 디귿 구간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니은 구간에서 중요하겠지. 어떤 거? 온도를 올리자고. 점선에서 실선되는 거. 점선에서 실선. 딱 보니까 뭐다? Q의 용해도는 온도를 올렸더니 떨어져요. 맞죠? 자, P의 용해도는 온도를 올렸더니 용해도도 올라가요. 그럼 뭐다? 누가 추출되겠다? 용해도가 떨어진 애가 추출이 돼야지. 그지? 누구? Q가 추출이 되겠네. 자, 그럼 가보자고요. 문제를 풀어봤어야 되는데 자, 온도를 T1에서 T2로 올리면은요 P의 용해도 얘가 P네요. P의 용해도는 올라가네. 이렇게 점선에서 실선 가야지. 그지? 그럼 Q도 점선에서 실선. 점선에서 실선인데 뭐다? 떨어지네. 여기 니은 구간 봐야 돼. 그죠? 감소한다가 맞다고. 자, 그렇게 되면 용해되어 있던 성분 뭐는 석출이 된대. 뭐가 튀어나오겠어? 더 녹이면 튀어나오겠어? 덜 녹이면 튀어나오겠어? 그렇지. 덜 녹여야 튀어나올 거 아니야. 덜 녹이는 거, 용해도 떨어지는 거 Q가 되겠네.
Q가 석출되고 다시 온도를 낮추면 성분 P가 정답 2번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 풀 수 있겠습니까? 할만했죠. 애들 그래도 이거 제일 쉬워하던데. 이 크로스 되는 것만 찾을 줄 알면 되고요. 그 크로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초임계 유체라는 걸 만들었고, 초임계 유체가 뭐다?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온도 압력인데, 그 온도만 임계점 위로, 그지? 온도와 압력을 둘 다 위로 해버리니까, 그죠? 온도가 문제가 되거든. 온도는 최소한 이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최대값이라고, 최대값. 요거보다 낮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보다 높아야 된다고. 요거보다 높은 건 문제 없는데 둘 다 올려줘 버렸으니까. 그지? 이거는 상관없는데 온도가 최저 온도보다 높아져 버렸으니 뭐다? 액체가 안 된다고. 근데 이상한 물체가 된다고. 기체도 액체도 아니에요. 뭐? 초임계 유체가 된다고요. 오케이? 거기에서는 뭐다? 밀도가 되게 훅훅 변한대. 근데 밀도 훅훅 변하는 걸로 뭐 하려고? 밀도가 훅훅 변하면 용해도가 훅훅 변하거든. 그럼 용해도 훅훅 변하는 걸로 뭐 하려고? 용해도가 훅훅 변하면 용해도의 그 역전점 그 차이로 물질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풀면 되는데 1번 너무 쉽지?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뭐 기술의 발전, 혼합물 분리, 기술 이미 답 나왔죠? 몇 번? 혼합물 분리잖아. 설탕, 소금물에서 설탕 빼고 소금 빼는 이야기였다 했잖아. 그지? 어렵지 않게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2번에 가장 자, 시간 잠깐 줄 테니 2번, 3번, 5번 남았죠. 그죠? 내가 3번 풀었으니까 조금만 줄게요. 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겠죠? 그죠? 자, 윗글에서 정지하고 풀었어야 돼요.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습니다. 자, 정답 몇 번? 3번이 옳지. 밀도 변화, 용해도 조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초임계 유체를 만들었잖아. 왜? 초임계 유체는 밀도가 훅훅 변하거든. 알겠죠? 자, 그리고 1번 왜 틀렸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 2, 4, 5가 틀렸대요. 그죠? 산소의 임계온도 마이너스 몇 도 아니었어? 마이너스 118도? 이산화탄소의 임계온도 몇이었어? 31점 몇 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높대. 무슨 영한데 이건. 완전 말도 안 됩니다. 초임계 상태 물질 고체. 왜 고체입니까? 액체와 기체 중간이라고 했잖아. 너무 쉬웠죠? 그 다음 물질의 밀도 변화 폭은 임계점 위보다 임계점 아래. 자, 잘 봐봐. 임계점 위라는 게 애초에 뭐야? 이게 초임계 유체야. 임계점 아래는 초임계 유체가 아니야. 뭘로 존재해? 기체로 존재하겠지 그냥. 맞죠? 초임계 유체일 때 밀도 변화폭이 더 크잖아. 그런데 임계점 위보다 아래에서 더 크대. 기체일 때 초임계 유체보다 더 크대. 말이 안 되죠. 초임계 유체가 밀도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역시나 틀렸다. 그 다음 압력. 이 아니라 온도가 31에서 31.06으로 소폭 변했죠. 넘어간다. 그 다음 3번 윗글에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습니다. 요거는 정답 2번. 산소는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액화되지 않는 최소의 온도가 있다. 그게 뭐다? 임계 온도다. 최소 그 온도로 맞춰줘. 최소한. 알겠죠?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값이 있다고요. 최대값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값이고요. 그거보다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게 임계 온도였습니다. 압력은 최소한 그 압력은 줘야 되는 최소 압력. 온도는 아무리 높아도 그 온도까지만 돼. 라는 최대 온도. 그지? 근데 그거를 둘 다 높여버리니 압력은 문제가 없는데 온도가 문제가 생기는 그게 생긴다고요. 그게 임계점이었는데. 그지? 이거는 더 높여도 되지만 이건 낮춰야 되거든. 근데 이걸 둘 다 높여버리니까 뭐다? 임계점 이상의 것을 맞추는 초임계 유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0번.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름상자, X선, 알파, 비타 뭐 하는 거, 그지? 그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꼭 한번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했던 그죠? 그 열팽창 계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산하는 걸 조금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세 번째 요지문은 그래도 쉬웠지 않습니까? 임계점이라는 거, 그지? 임계점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고 초임계 유체 만들어내고 그걸로 혼합물 분리하는 것까지. 요거는 크로스만, 요 그래프의 크로스만 이해를 잘했다면 이 니은 구간 그러면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주제 통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 스스로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